기린의 날개, 히가시노 게이고. 두 사람이 다시 도쿄역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2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가가의 제안에 따라 그들은 곧장 슈분칸 중학교로 향했다. 학교에 도착하자 곧바로 행정실을 찾았다. 어제 두 사람을 내빈실로 안내해준 여직원이 그들을 알아보고 어머 하는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만 이토카와 선생님을 다시 한번 뵙고 싶은데요. 가가의 말에 여직원이 앞에 놓인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지금 수업 중이시네요. 급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죠. 어제 갔던 방에서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네, 어딘지는 아시나요? 네, 압니다. 내빈실로 간 두 사람은 어제처럼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두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다. 대화는 돌아오는 신칸센 열차 안에서 충분히 나눴다. 물론 대화라고는 해도 가가가 추리한 내용을 마스미야가 일방적으로 들은 것뿐이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여러 사실이 드러났다. 두 형사는 곧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벨이 울렸다. 동시에 주위가 와글와글 소란스러워졌다. 분주히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몇 분 후 내빈실 문이 열렸다. 이토카와였다. 어제 이상으로 경계하는 기색이 표정에 드러났다. 마스미야와 가가가 일어나 이토카와를 맞았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시죠? 이젠 해드릴 얘기도 없는데요. 이토카와의 음성이 날카로웠다. 죄송합니다만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요. 가가가 대답했다. 그게 뭐죠? 가가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대답했다. 시합 결과입니다. 3년 전 사고 당일에 있었던 시합, 그때의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이토카와의 얼굴에 살짝 경련이 일었다. 그런 걸 봐서 뭐 하시려고요? 목소리도 한풀 꺾인 것처럼 들렸다. 요시나가 도모유키 군이 시합 결과에 충격을 받아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적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이죠. 이토카와가 눈썹을 찡그렸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요시나가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데요. 저도 잘 알고 있고 말이죠. 그렇긴 하지만 이라고 말하며 가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장신의 형사가 내려다보자 이토카와는 기가 좀 눌린 듯 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다리세요. 아니요. 같이 가겠습니다. 직원실이라면 멀지 않으니까요. 직원실이 아니라 수영부 방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자 마스미야도 가가 옆에 나란히 섰다. 그럼 가시죠. 이토카와는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내빈실을 나갔다. 마스미야와 가가가 그의 뒤를 따랐다. 학생들이 운동장에 삼삼오오 모여 제잘제잘 떠들고 있었다. 그 옆을 지나가자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가 일행을 바라보았다. 선생 이외의 어른을 교내에서 보는 게 흔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수영부 방은 수영장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건물 2층에 있었다. 1층은 탈의실이다. 이토카와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 들어가 보니 책상과 개인 사물함, 캐비닛밖에 없는 조그만 공간이었다. 책꽂이에 두툼한 파일이 여러 권 꽂혀 있어 제목을 들여다보니 시합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인 듯 했다. 이겁니다. 그 말에 가가가 흰 장갑을 꺼냈다.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이토카와가 그러시죠.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마스미야도 장갑을 끼고 옆에서 들여다봤다. 가가가 빠른 속도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그의 움직임이 멈췄다. 3년 전 8월 18일 사고 당일의 기록이다. 마스미야는 종목과 출전 선수 명단을 쭉 훑어봤다. 50m 자유형에 요시나가 도모유키의 이름이 있었다. 아오야기 유토도 같은 종목에 출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때 가가가 장갑 낀 손으로 어느 부분을 가리켰다. 200m 계영 항목이다. 선수 이름을 본 마스미야는 침을 삼켰다.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제1주자 아오야기 유토 3학년, 제2주자 스기노 다스야 3학년, 제3주자 요시나가 도모유키 2학년, 제4주자 구로사와 쇼타 3학년. 메모해 라고 가가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이미 마스미야는 필기구를 꺼내들고 있었다. 사실 그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시합의 결과가 아니라 계영 멤버였다. 아오야기 유토도 요시나가 도모유키도 다른 종목에는 출전한 기록이 없었다. 가가가 파일을 덮어 책꽂이에 도로 꽂아놓았다. 그리고 마스미야와 동시에 돌아서자 앞에 이토카와가 눈에 음험한 빛을 담은 채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토카와가 물었다. 네,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뭡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선생님께서는 무슨 교과를 가르치시나요? 이토카와는 별 이상한 걸 다 묻는다는 듯 미간을 찡그렸다. 수학인데요. 아하, 그렇군요. 중학교 수학에는 공식이 잔뜩 나오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근의 공식 등등. 그래서요?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공식을 기억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에 잘못 기억하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런데요. 이토카와 표정이 마치 이 형사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학생들이 공식을 바르게 기억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런 건 댁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러시겠죠. 자, 실례가 많았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가는 재빨리 그렇게 내뱉고 마스미야더러 가자고 눈짓을 했다. 학교를 나온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가 늦은 점심을 먹었다. 신칸센에서는 얘기를 나누느라 점심을 놓치고 말았다. 식사를 마치자 마스미야가 가방에서 복사지를 꺼냈다. 수영부원 명단을 복사한 것이었다. 스기누 다스야와 구로사와 쇼타, 이 둘과 유토군이 3년 전 사고에 관여했다고 봐도 대체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가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럴 거야. 적어도 사고와 관련해서 중대한 뭔가를 알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누구에게도 절대 털어놓을 수 없는 사실을 말이야. 어제 내가 유토군이 누군가를 지키려 한다고 말했잖아. 그건 아마도 나머지 둘일 거야. 나머지 둘의 동의 없이 사건의 진상을 발설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럼 얘기를 들으려면 셋을 한자리에 모아야겠군요. 그러자 가가가 수영부 명단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나는 스기노 다스야를 맡을 테니 자네는 구로사와 쇼타를 데려와. 알겠습니다. 주소를 보니 두 학생의 집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4시 반이군. 슬슬 학교가 끝날 시간이야. 가가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구로사와 쇼타를 어디로 데려올까요? 가가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아오야기시 댁이 좋지 않을까? 라고 대답했다. 유토군이 돌아와 있을지도 모르고 설령 없다 해도 언젠가는 돌아올 테니까 말이야. 그렇겠네요. 구로사와 쇼타를 만나면 일단 연락드리겠습니다. 알았어. 패밀리 레스토랑 앞에서 가가와 헤어지고 마스미야는 택시를 탔다.
내비게이션이 있기에 구로사와 쇼타의 집 주소를 입력해달라고 부탁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유토의 집과 마찬가지로 나카메구로역이지만 역으로부터의 방향은 정반대인 듯했다. 주택가 한가운데에서 택시가 멈췄다. 마스미야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다. 비교적 규모가 큰 집들이 모여 있었다. 문패를 보면서 걷는데 얼마 안 가서 구로사와의 집이 나왔다. 서양풍의 화려한 저택이다. 인터폰을 누르고 신분을 밝혔다. 경시청이라는 말을 듣자 상대 여성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현관에 나타난 사람은 보라색 카디건을 걸친 품위 있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구로사와 쇼타의 어머니일 거라고 짐작한 마스미야가 아들에게 용건이 있다고 말하자 그녀가 불안한 듯 어깨를 움츠렸다. 그 아이가 무슨... 아닙니다. 하고 마스미야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그냥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뿐입니다. 아직 안 들어왔나요? 아니요. 조금 전에 들어왔다가 금방 다시 나갔어요.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다면서요. 친구라면 고등학교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중학교 때 같이 특별 활동을 했던 친구예요. 혹시 수영부 말입니까? 형사가 아들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겁이 났는지 그녀는 네 하고 주눅든 얼굴로 턱을 살짝 끌어당겼다. 그 친구 이름이 뭡니까? 아오야기 유토인데요. 마스미야는 숨을 삼켰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혹시 어디서 만나는지 아세요? 글쎄요. 라며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역에서 만난다던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사태가 예단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이었다. 지금 아드님한테 전화해서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럼 뭐라고 하면서 물어보면 좋을까요? 그건 알아서 해주세요. 구로사와 쇼타의 어머니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스미야는 가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했다. 그거 신경 쓰이는데? 좋아. 내가 지금 역으로 가지. 어떻게든 그 아이들을 찾아내야겠어. 스기노 다스야는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대. 어쩌면 스기노도 그 아이들과 만나기로 했는지 모르지. 이런 타이밍에 셋이 우연일까요? 아닐 거야. 사건을 계기로 유토군의 신경에 변화가 생긴 거야. 거기다 어제 우리가 사고에 관해 묻는 바람에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는지도 몰라. 이거 어쩐지 마음이 뒤숭숭한데요. 그럴 만한 상황이야. 아무튼 그 아이들이 있는 장소를 빨리 찾아내야 해.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데 현관 문이 열렸다. 쇼타의 어머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역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안 가르쳐 주네요. 하는 수 없었다. 마스미야는 구로사와 쇼타의 전화번호를 물은 후 그의 집을 나왔다. 나카메구로 역에 도착해 다시 가가에게 연락을 취한 후 주변의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숍을 찾아다녔다.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들이 많아 예상외로 시간이 걸렸다. 낯익은 교복이 눈에 들어온 것은 햄버거 가게 앞을 지날 때였다. 마스미야는 걸음을 멈추고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오야기 유토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옆에 있는 머리 긴 남학생이 구로사와 쇼타일까? 전화로 그 사실을 가가에게 알렸다. 가가도 그 근처에 있는 듯했다. 잠시 후 가가가 나타나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장 유토 일행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머리 긴 남학생이 먼저 누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눈길을 주었다. 거기에 이끌리듯이 유토도 고개를 돌렸다. 다음 순간 유토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구로사와 군이지?
가가가 머리 긴 남학생에게 물었다. 남학생은 그런데요? 라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가가는 유토에게 고개를 돌렸다. 혹시 스기노 군과도 만나기로 했나? 유토는 침묵했다. 옆 얼굴에 그 나이 아이들 특유의 허세가 흘렀다. 역시 그런 모양이군. 거참 귀찮게 구네. 유토가 옆 얼굴만 보인 채 내뱉듯 말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관이에요. 법에 걸리나요? 위반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 의논하려는 거 아닌가? 가가의 말에 두 남학생의 얼굴에서 동시에 핏기가 가셨다. 스기노 군은 언제 오는 거지? 가가가 물었다. 유토는 반항기 가득한 표정으로 안 올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약속 시간이 5시인데 그 녀석 아직도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요. 마스미야는 시계를 보았다. 이미 30분도 더 지나 있었다. 그 약속을 언제 했지? 가가가 물었다. 오늘 낮에 문자를 보냈어요. 같은 학교에 다니긴 하지만 지금 저랑 얘기하는 걸 누가 보기라도 하면 주위에서 따돌림 당할 테니까요. 그 문자에 답은 왔어? 네, 왔어요. 가능하면 오겠다고요. 그래서 꼭 와야 한다고 못을 박았는데. 유토는 쯧 혀를 찼다. 가가가 유토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문자 좀 보여주겠나? 네? 하고 유토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건 왜요? 따지지 말고 어서 보여줘. 강한 말투에 기가 눌렸는지 유토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버튼을 몇 개 누른 후 가가에게 건넸다. 마스미야도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유토가 오늘 스기노 다스야에게 2통의 문자를 보낸 건 확실했다. 첫 번째 문자는 할 얘기가 있으니 5시에 나카메구로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와. 구로사와에게도 연락했어. 라는 내용이었다. 그에 대한 스기노의 대답은 집에 일이 있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되도록이면 갈게. 였다. 그리고 유토가 2번째 문자를 보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꼭 와라. 우리 아빠 사건과도 관계가 있을지 몰라. 어제 형사가 요시나가에 대해 묻더라. 라는 내용이었다. 가가는 휴대전화를 유토에게 돌려주고 나서 마스미야를 보았다. 그의 얼굴을 보고 마스미야는 움찔 놀랐다. 별로 본 적 없을 만큼 눈빛이 날카로웠기 때문이다. 실내 온도는 낮지 않을 텐데 마치 냉장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한기가 느껴졌다. 새하얀 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기다란 회의용 책상과 파이프 의자뿐인 실내 풍경도 불안감을 더해주는 듯하다. 이 방에 온 것은 처음은 아니었다. 다케아키가 사망한 직후에 소지품을 확인하러 들어온 적이 있다. 지금 이 방에는 유토 혼자였다. 구로사와도 같이 왔지만 다른 방으로 보내진 모양이다. 그 녀석은 지금 어쩌고 있을까? 햄버거 가게에서 구로사와를 만난 후에도 유토는 셋이 다 모이면 말하려고 중요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가가라는 형사는 왜 그렇게 다급히 스기노를 찾으려고 한 것일까? 그리고 구로사와와 자신을 이런 곳으로 데려와서 뭘 어쩌려는 것일까? 휴대전화를 체크해봤지만 스기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가 그만두기로 했다. 이미 몇 번이나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화기를 주머니에 집어넣으려는데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토는 등을 쭉 폈다. 가가와 마스미야가 들어와서 유토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스기노 군의 행방은 아직 못 찾았어. 가가가 그렇게 말을 꺼냈다. 지금 전 도쿄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수색하는 중이야. 원래는 우리도 그 수색에 참여해야 하지만 지금은 다른 임무가 있어서 가지 않았어. 그 임무란 자네의 이야기를 듣는 거야.
유토는 침을 삼키려 했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삼킬 침이 없었다. 가가가 유토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자네가 아는 걸 전부 다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3년 전 그 사고를 포함해서 말이야. 유토는 눈을 내리떴다. 회의용 책상 표면에 난 자잘한 흠집들이 눈에 들어왔다. 자네는 후회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종이약을 접었을 테고 또 스이텐구 참배도 했겠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니온바시 칠복신 모두를 돌아봤고. 아닌가? 유토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이 형사는 어떻게 거기까지 알아냈을까? 형사의 눈은 깊은 통찰의 빛을 띠고 있었다. 섣부른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햄버거 가게에서 보였던 그 위압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어떤 고백이든 받아줄 것 같은 포용력이 느껴졌다. 도쿄의 하나코 씨가 자네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아오야기 다케아키 씨, 즉 자네 아버지였고. 가가의 말을 들으며 유토는 더는 무리라고 생각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다. 맞아요. 라고 유토는 대답했다. 가가가 후 하고 숨을 토해냈다. 다 얘기해 줄 거지? 네. 그럼 어디서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 사고 얘기부터 해주겠나? 네. 먼저 물 한 잔만 주세요. 그 말에 마스미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이 좋겠어? 녹차랑 커피도 있는데. 물이면 돼요. 라고 유토는 대답했다. 유토의 기억은 이미 3년 전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요시나가 도모유키는 건방진 후배였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토를 비롯한 3학년생들이 건방지다고 느끼는 후배였다. 그러나 실은 요시나가 본인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 선배들에게 반항한 것도 아니고 연습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요시나가는 착실하고 얌전한 부원이었다. 그런 그가 3학년 선배들의 눈 밖에 나게 된 것은 부원들을 지도하러 온 졸업생 선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다. 부원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지켜보던 선배가 전원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너희들 중 가장 이상적인 영법으로 헤엄치는 건 요시나가다. 1, 2학년은 물론 3학년도 요시나가의 영법을 본받도록. 그 자리에는 유토도 있었는데 선배의 이 말에 유토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건 선배의 말이 터무니없어서가 아니라 유토 자신이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외면해왔던 사실을 선배가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시나가의 헤엄치는 폼은 아름답기까지 했다. 아직 체력이 부족해 유토를 앞서지는 못했지만 머지않아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유토뿐이 아니었다. 그날 연습이 끝난 후 3학년끼리 다시 모였다.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전부 선배와 요시나가를 헐뜯는 것뿐이었다. 그 선배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느릿느릿 헤엄쳐서 어쩌라는 거야. 누가 아니래? 그런데 그 녀석 표정 봤어? 아주 좋아 죽더라니까.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지 뭐. 그날 이후 요시나가를 대하는 3학년 부원들의 태도가 돌변했다. 먼저 말을 거는 법도 없었고 요시나가가 기술적인 조언을 구하면 글쎄 요시나가 코치님께 가르쳐줄 게 있어야 말이지 라며 비아냥거리기만 했다. 요시나가의 기록이 좋지 않을 때는 자기들끼리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위 집단 따돌림이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다. 아슬아슬하게 그 전 단계에 머무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중 큰 대회가 열렸다. 부원 전원이 적어도 한 종목에는 출전했는데 슈분칸 중학교의 성적은 썩 좋지 못했다. 특히
고문인 이토카와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종목은 계영이었다. 200m 계영과 혼 계영의 기록이 연습 때보다 많이 저조했던 것이다. 평소와 같은 기록만 냈다면 우승도 헛된 꿈이 아니었을 터였다. 오늘 너희들에게 정말 실망했다. 시합 후 이토카와는 부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뭐가 잘못됐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답을 찾으면 행동으로 보일 것. 지금 이대로라면 추락은 불보듯이 뻔하다. 유토는 200m 계영 멤버였다. 다른 멤버로는 스기노와 구로사와 요시나가가 있었다. 그날 해산한 다음 넷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결국 연습을 더 하라는 얘기 아니야? 스기노가 말했다. 하고 있잖아, 충분히. 이 이상보를 어떻게 더 하라는 거야? 유토가 불만에 가득 차서 말했다. 그때 요시나가가 죄송해요 라고 중얼거렸다. 제가 순위를 떨어뜨렸나 봐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참패 후 원인이 그뿐은 아니라는 걸 나머지 3명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책임을 전가할 곳을 찾고 있던 3학년생들은 그 말을 덥석 물고 늘어졌다. 너 말이야, 선배에게 칭찬받고 우쭐했던 거 아니야? 구로사와가 맨 먼저 비난하고 나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시나가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오늘 그 기록은 대체 뭐야? 죄송해요. 내일부터 더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장 해야지. 그래, 지금 시작하지 뭐. 특훈이다. 구로사와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이 눈을 빛냈다. 지금? 유토가 놀라서 구로사와를 보았다. 어디서? 학교 수영장이지. 어디긴 어디야.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 시간에? 5시가 넘어 있었다. 학교에 도착하면 6시가 넘을 것이다. 아, 맞다. 나도 몰래 수영한 적 있어. 담도 뛰어넘기 좋은 곳을 알고 있어. 스기노는 흥미가 있는 듯 했다. 구로사와와 스기노의 속셈을 유토도 알 것 같았다. 특훈이라는 명목으로 요시나가를 골려줄 심산인 것이다. 그러고 싶을 정도로 요시나가에게 화가 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요시나가가 미운 것도 아니었다. 다만 이토카와에게 질책을 들은 울분을 풀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시시한 짓은 하지 말자 라고 말했어야 했다. 그러나 하지 못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놈이라고 여겨질까 봐서였다. 어쩌면 스기노도 그리고 그 말을 꺼낸 구로사와조차도 그랬을지 모른다. 요시나가 역시 거부할 입장이 아닌지라 그들은 결국 학교로 숨어들었다. 여름방학 중이라 학교 안이 고요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4사람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넷이서 가볍게 헤엄쳤다. 그러다가 구로사와가 요시나가에게 전력을 다해 헤엄치라고 명령했다. 단, 다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팔로만 하는 거야. 우리가 발을 잡고 있을 테니까 끌고 가. 방식은 이랬다. 우선 첫 번째 주자가 물에 잠긴 상태에서 요시나가의 양쪽 발을 잡으면 요시나가가 헤엄쳐 풀 한가운데까지 간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두 번째 주자가 요시나가의 발을 잡는다. 그 상태로 풀 반대쪽 끝까지 가면 이번에는 세 번째 주자가 교대하는 시기다. 요시나가는 발을 잡힌 채 끝없이 헤엄쳐야 하는 것이다. 이변은 25m 풀을 2번 왕복하고 다시 한가운데까지 갔을 때 일어났다. 그때까지는 구로사와가 요시나가의 발을 잡고 있었고 스기노가 교대할 차례였다. 유토는 풀사이드에서 이동 중이었다. 수면에서 두 사람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어두워서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잘 안 됐다. 왜 그래? 유토가 물었다. 없어. 구로사와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요시나가가 없어졌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발을 잡고 있었잖아. 스기노랑 교대하려고 발을 놓았는데 그대로 없어졌어. 도망간 건가? 유토는 풀을 바라보았다. 누가 물 위로 올라오는 기척은 없었다. 어두워서 물속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하고 스기노가 소리를 질렀다. 여기 있어!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 깜짝 놀란 유토가 물로 뛰어들어 구로사와와 스기노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세 사람은 요시나가를 끌어올려 물 밖으로 옮겼다. 요시나가는 축 늘어진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고 호흡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스기노가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요시나가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어쩌지? 하고 유토가 안절부절 못할 때였다. 야,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손전등을 든 이토카와가 뛰어오고 있었다. 너희들 뭐 하고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유토도 입을 다문 채 요시나가만 바라보았다. 어떻게 된 거야? 요시나가에게 무슨 짓을 했어? 이토카와가 구로사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특훈을 하는 중이었어요. 특훈? 네, 그런데 그만 물에 빠져서. 이런 바보 같은 것들! 이라고 이토카와가 내뱉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며 부원들을 노려보았다. 그렇게 멍하니 서 있으면 어떡해? 심장 마사지 계속해. 인공호흡도 하고. 전에 다 가르쳐줬잖아. 스기노가 다시 마사지를 시작했다. 유토도 예전에 배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인공호흡을 했다. 이토카와는 119에 신고하고 나서 스기노를 대신해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다. 너희들은 빨리 옷 갈아입고 여기서 나가. 구급차가 곧 올 거야. 너희들은 없는 편이 좋아. 어디로 가요? 스기노가 물었다. 사람들한테 들키지 말고 나간 다음 집으로 가. 이 일에 관해서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부모님한테도 말이야. 너희들은 시합 끝나고 요시나가와 헤어진 거야. 알겠지? 세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자 이토카와가 다시 소리쳤다. 알겠어? 네. 하고 셋은 힘없이 대답했다. 좋아. 빨리 움직여. 절대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유토와 아이들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갔을 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그 후 어떤 조처가 취해졌는지는 유토도 모른다. 다만 밤늦게 전화한 스기노가 이렇게 말했다. 이토카와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어. 요시나가 살았대. 그 말에 유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대로 죽어버리면 어쩌나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내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아, 다행이다. 이제 안심이야. 절로 그런 소리가 나왔다. 아니야, 그게 말이지. 아직 안심하긴 일러. 유토의 기분과는 달리 스기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나 봐. 뭐야? 호흡은 돌아왔지만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대. 지금도 병원에 있대. 마음이 가벼워졌던 것도 잠시 유토는 다시 뭔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기분이 되었다. 내일 아침에 수영부 전원이 집합하게 될 거래. 이것저것 물어볼 텐데 쓸데없는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래도 되는 걸까? 그러는 게 좋대. 자칫하면 수영부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거야. 사실일지도 몰랐다. 유토는 자신들이 얼마나 큰일을 저질렀는지 새삼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등교해 보니 학교에 경찰이 와 있었다. 수영부 전원이 불려가 어제 일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당연히 유토를 비롯한 개영 멤버들에게 질문이 집중됐고 멤버들은 이토카와에게 지시받은 대로 대답했다. 경찰이
의심하는 기미는 없었다. 그 자리에서 유토는 이토카와가 다음과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영 대회를 마치고 경기장에서 해산한 후 이토카와는 학교로 돌아와 부원들의 성적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다 찾아볼 것이 있어 수영부 방으로 가는 도중 풀사이드에 누가 벗어놓은 옷이 있는 걸 발견하고 다가가 손전등으로 풀을 비춰보았다. 그랬더니 바닥에 사람이 가라앉아 있었다. 끌어올려 보니 2학년 부원인 요시나가 도모유키였다. 즉시 119를 부르고 심장 마사지와 인공호흡을 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하고 요시나가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시합 후에 질책을 받고 책임을 느낀 나머지 다른 부원들 몰래 혼자 연습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토카와가 경찰에게 설명했다. 이 스토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요시나가가 책임감이 강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기도 했고 시합 후 요시나가가 같은 학년 부원에게 개영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은 자신의 탓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토는 마음이 몹시 불안했다. 지금은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 해도 요시나가의 의식이 돌아오면 진실이 드러나고 말 것 아닌가. 그때는 다시 입을 맞춰야지. 유토와 스기노, 구로사와를 불러놓고 이토카와는 말했다. 수영부 해체만은 막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요시나가와 요시나가 부모님께 사과하는 도리밖에 없어. 나도 너희들과 함께 머리를 숙일 거야. 그러나 그때까지는 입 다물고 있도록 해. 그 누구에게도 쓸데없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라.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이었다. 이래도 되는 걸까 고민하면서도 멤버들은 이토카와의 지시를 따랐다. 요시나가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한편으로 이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훗날 생각해보니 이토카와는 요시나가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실제로 요시나가는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유토를 비롯한 멤버들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은 채 중학교를 졸업했다. 유토에게 그런 블로그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사람은 스기노였다. 한 번은 스기노가 너 기린의 날개라는 거 알아? 라고 묻는데 그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심각했다. 기린의 날개? 그게 뭔데? 역시 모르는구나. 블로그 제목이야. 블로그라고? 그게 왜? 그런데 스기노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보면 알아. 검색하면 바로 나올 거야. 라고만 했다. 아닌 게 아니라 검색하니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정확한 제목은 기린의 날개, 언젠가 날아오를 그날을 꿈꾸며 였다. 블로그 주인은 여자인 듯 했다. 맨 먼저 눈에 들어온 글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 집 기린군은 오늘도 잠자는 중. 손톱이 자란 것 같아 잘라주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어도 머리카락이랑 손톱은 자라는군요. 며칠 지나면 머리카락도 잘라줘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조금 어른스럽게 자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다음 주면 입춘. 올해야말로 복이 찾아와 주었으면 합니다. 뭐야 이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린군이란 게 애완동물 이름인지 자기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시껄렁한 내용이다. 스기노가 왜 이런 걸 찾아보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이 블로그가 아닌가? 블로그에는 군데군데 사진이 올라와 있기도 했다. 일상의 잡다한 물건이나 바깥 풍경 등을 찍은 것이었다.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도 없고 촬영 기술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사진 한 장이 나타났을 때 유토는 마우스를 쥔 손을 멈추고 말았다. 그것은 1월 1일, 즉 새해 첫 페이지에 올린 사진이었다. 한 소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소녀는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머리카락을 짧고 단정하게 자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있지 않았다. 몹시 야윈 얼굴이 정면을 향해 있는데 눈은 감긴 채였다. 목 뒤에 두툼한 수건이 끼워져 있는 것은 얼굴의 방향을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사진 설명은 우리 집 기린군도 새해를 맞았어요. 새 양복을 입은 모습으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다. 유토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스기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소녀는 요시나가였다. 블로그의 주인은 아마 요시나가의 어머니일 것이다.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블로그가 개설된 건 1년도 더 전의 일이었다. 초기에 쓴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블로그의 목적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여름에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사는 포기했지만 언젠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가루이자와로 이사해 간병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아들의 모습, 그리고 아들과 함께한 날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유토는 컴퓨터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요시나가 살아있다.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졸업할 시점에 유토는 요시나가의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아니,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 유토에게 요시나가는 그 사고가 일어난 시점에 이미 죽은 존재였다. 그것은 스기노와 구로사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요시나가가 살아있다. 그때 그대로 잠을 자고 있다. 그리고 요시나가의 어머니는 언젠가 아들이 눈을 뜰 것이라고 믿으며 요시나가를 간병하고 있다. 유토는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새삼 깨달았다. 결코 끝난 일이 아니었다. 그 일은 지금도 여전히 요시나가의 부모를 괴롭히고 있다. 며칠 후 유토는 스기노를 만났다. 블로그를 봤다고 했다. 스기노는 그래? 라고 하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유토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 스기노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한 말로 들렸다. 어쩔 수 없다. 물론 그랬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빈다 해서 요시나가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요시나가의 부모가 진실을 알게 되면 한층 참담한 심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대로 모르는 채 해도 되는 것일까? 블로그를 체크하는 것이 유토의 일과 중 하나가 되었다. 글이 자주 올라오는 것은 아니어서 새로운 글이 없을 때에는 지나간 날짜의 것을 다시 읽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토는 다음과 같은 글을 발견했다. 볼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간 김에 스이텐구에 들러 참배했어요. 순산 기원으로 유명한 신사지만 순한 구제에도 효험이 있다고 해서요. 기린군이 사고를 당한 후로는 간간히 그곳에 다니곤 합니다. 그리고 스이텐구 신사는 니온바시 칠복신에 속하기 때문에 나머지 7신사도 마저 들렀답니다. 칠복신이지만 신사는 8군데예요. 이건 여담인데요. 이 블로그의 제목도 스이텐구 신사에 갔을 때 니온바시 다리에 있는 기린 조각상을 보고 떠올린 거예요. 이곳으로 이사한 후로는 좀처럼 갈 수가 없어서 그 점이 많이 아쉽네요. 이때 유토의 머릿속에 스이텐구와 니온바시 칠복신이라는 이름이 각인되었다. 그러나 그 즉시 뭔가를 하자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 일이 행동으로 이어진 것은 약간의 우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친척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어느 호텔에 갔는데 바로 그 옆에 스이텐구가 있었던 것이다. 유토는 결혼식 도중 잠깐 짬을 내어 스이텐구를 보러 갔다.
휴일이라 경내가 북적거렸다. 방문객들은 대부분 순산 기원이 목적인 듯 스이텐구의 명물인 어미개와 강아지 동상을 쓰다듬고 있었다. 유토는 세전을 넣고 요시나가 도모유키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 후 조금 떨어진 곳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본전을 찍었다. 호텔로 돌아오니 어디 갔다 오냐고 엄마 아빠가 물었지만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고 적당히 둘러댔다. 그날로부터 사흘 정도 고민한 끝에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의 글 늘 잘 읽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기린군의 의식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며칠 전 스이텐구에 갈 기회가 있어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늘 응원할게요. 닉네임은 도쿄의 하나코라고 했다. 얼마 후 이 댓글에 답하는 글이 올라왔다.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네요. 어떤 사진을 찍으셨는지 보고 싶어요. 유토는 잠시 고민했다. 일단 이쪽에 신원을 숨기고 메일로 사진을 보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과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이것저것 자꾸 물어보면 뭐라고 둘러댄단 말인가. 하지만 유토는 결국 사진을 보냈다. 무시하면 상대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금방 답신이 왔다. 감사의 말에 이어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도 되겠느냐고 물어왔다. 물론 괜찮습니다. 라고 회신을 보냈다. 다음 날 유토가 찍은 스이텐구 사진이 블로그에 올라왔다. 도쿄의 하나코 씨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유토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마음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무언가가 해방되는 느낌이었다. 이런 식으로 속죄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며 자신을 책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그 사고를 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을까 생각하다가 칠복신 순례를 해보기로 했다. 유토는 각각의 신사를 돌며 기도하고 사진도 찍었다.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들어간 일본 종이 전문점에서 예쁜 학종이를 발견했다. 이거다 싶었다. 유토는 남모르게 종이학을 접었다. 1000마리를 접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선 분홍색 종이로 100마리를 접었다. 그걸 스이텐구에 들고 가 세전함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을 요시나가의 어머니에게 보내자 즉시 감사하다는 답장이 왔다. 기뻐하는 그녀의 모습이 전해지는 글이었다. 다음 날 블로그에 유토가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그 다음 달에는 빨강 학종이로 또 100마리를 접었다. 이번에는 스이텐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칠복신 신사에도 들고 가서 똑같이 사진을 찍었다. 그 다음 달에는 오렌지색 학을 접었다. 그 다음은 갈색. 다달이 색을 바꾼 이유는 같은 종이학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적어도 1000마리가 될 때까지는 계속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컴퓨터로 메일을 쓰고 있는데 후미코가 불렀다. 용건은 별게 아니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거실에서 한참 통화를 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데 그 방에서 다케야키가 나오는 것이었다. 유토는 당연히 항의했다. 왜 마음대로 남의 방에 들어오는 거야? 아빠는 대답 대신 의외의 내용을 반문했다. 그거 뭐냐? 가슴이 철렁했다. 작성하던 메일이 컴퓨터 모니터에 그대로 떠 있을 것이다. 메일을 본 거야? 유토는 다케야키를 노려보았다. 아무리 아빠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잖아.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란 말이야. 그러자 다케야키가 쓸데없는 말 말라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지금 그게 문제냐? 뭐냐 그거? 대답해. 여자를 사칭해서 어디다 메일을 보내는 거야? 상관 마.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니까. 다케아키를 떼밀고 유토는 방으로 들어갔다. 모니터를 들여다보니 요시나가 어머니에게 보내려던 메일이 그대로 있었다. 아빠가 어디까지 받은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모두 삭제해버렸다. 분하고 화가 치밀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럽혀지고 신성한 장소를 구둣발로 짓밟힌 느낌이었다. 벽장에 숨겨두었던 종이 상자도 확인했다. 그동안 접은 종이약을 담은 상자였다. 건드린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유토는 종이약을 전부 편의점 비닐봉지에 털어넣어 다음날 등굣길에 내다버렸다. 그 후로는 한 번도 요신나가의 어머니에게 메일을 보내지 않았다. 이메일 주소도 삭제해버렸고 저쪽에서 메일을 보내와도 읽지 않았다. 물론 학을 접는 일도 니온바시 칠복신을 참배하는 일도 없었다. 한편으로 아빠와는 가능하면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게 약 반년이 지났을 때 아빠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블로그 기린의 날개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더는 보지 않았다. 도쿄의 하나코 씨로부터 연락이 뚝 끊겨 요신나가의 어머니가 낙심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더 자세한 상황을 알기가 두려웠다. 그리고 그 1년의 일이 유토의 의식에서 차츰 멀어져 갔다. 그래서 다케아키가 니온바시에서 살해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에도 기린의 날개와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했다. 칼에 찔린 장소가 신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런데 마스미야라는 형사에게 니온바시 다리의 기린 조각상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토는 머리에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날개가 있는 기린 조각상이라고? 그때껏 유토는 기린이 실제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요시나가가 어렸을 때 그 기린을 좋아했나 보다고 멋대로 상상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 요시나가의 어머니는 칠복신 순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니온바시 다리에서 기린 조각상을 올려다보고 그것을 블로그 제목으로 정한 것이다.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기린의 모습에서 의식을 되찾은 아들이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연상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다케아키가 칼에 찔린 채 니온바시 다리까지 걸어가 기린 조각상에 기대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에 걸렸다.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유토는 오랜만에 기린의 날개 블로그에 들어가 보았다. 블로그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도쿄의 하나코 씨가 얼마 전까지 정기적으로 사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사진에는 세전함에 올려놓은 보라색 종이약 100마리가 보였다. 게다가 비슷한 사진이 8장이나 됐다. 니온바시 칠복신을 전부 돌면서 찍은 것이다. 유토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블로그를 계속 읽었다. 이런 글도 있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도쿄의 하나코 씨에게서 오랜만에 사진이 왔어요. 컴퓨터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노란색 학을 접어 칠복신 순례를 하셨대요. 디지털 카메라를 새로 사셨다더니 사진이 참 아름답네요. 유토는 화면에 시선을 둔 채 꼼짝할 수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이지? 누군가 도쿄의 하나코 씨를 가장해 요시나가의 어머니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종이약까지 계속해서 접고 있다. 대체 누가? 라고 생각할 것도 없었다. 그런 일을 할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다케아키가 학을 접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봤다. 100마리를 엮어들고 스이텐구와 고아미 신사를 찾는 모습이 떠올랐다. 어느 쪽이나 의외의 광경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아마 유토의 메일을 보고 기린의 날개를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가 보고 맨 처음에는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아들이 왜 이 블로그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냈을까? 왜 학을 접었을까? 세상에 많고 많은 불행한 사람 가운데 왜 유독 이 사람을 이토록이나 동정하는 것일까?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을 것이다. 블로그에 등장하는 기린군이 과거 슈붕칸 중학교에서 사고를 당한 수영 부원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다시 새로운 의문이 생겼을 것이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후배의 쾌유를 비는 건 좋지만 왜 가명을 쓸까? 왜 무관한 사람인 척하고 메일을 보내는 것일까?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은 유토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었겠지만 다케아키는 그러지 않았다. 뭔지는 몰라도 중대한 비밀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케아키는 학을 접었다. 유토를 대신해 도쿄의 하나코시 역할을 끝까지 다 하기로 한 것이다. 10색 일본 종이라는 것을 사용했다고 블로그에 적혀 있으니 똑같은 것을 구입했을 것이다. 그 진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아빠 나름의 사과였는지도 모른다.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아들의 기원 행위를 방해한 자신의 행동이 미안해서 진상이 판명될 때까지 자신이 아들을 대신하기로 한 게 아닐까? 그리고 마침내 10색 일본 종이의 마지막 색인 보라색 학을 접었다. 즉 1000마리가 완성된 것이다. 유토는 빈사의 상태로 니온바시 다리를 향해 걸어간 아빠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았다. 아빠는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용기를 내라. 진실로부터 도망치지 마라. 자신이 믿는 대로 해라. 라고. 눈물이 넘쳐 흘렀다.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다. 이제야 아빠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좀 더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까? 왜 아빠 생각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까? 유토는 그렇게 후회하며 자신을 질책했다. 그런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기리라. 아빠는 산재 은폐 따위의 비열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해도 나만은 믿으리라. 그렇게 다짐했다.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해서다. 아빠가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 그러나 부끄럽진 않았다. 그래, 얘기해줘서 고맙다. 가가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스이텐구에 놓고 가신 종이약은 노란색이었어. 왜 중간에 있는 색부터 사용했는지가 줄곧 의문이었는데 블로그를 보고 알았지. 아버지가 누군가의 뒤를 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아빠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고. 한 사람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망쳐놓고 이렇게 태연하게 살고 있다니. 인간 실격이죠. 그래서 셋이 얘기를 해보려고 한 거구나. 유토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셋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그 죗값을 치를 생각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가가는 턱을 아래로 당기고 가만히 유토를 바라보았다. 용케 그런 사실을 깨달았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지. 중요한 건 그 실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야. 도망치거나 외면한다면 똑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게 되는 법이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형사님,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 사고가 우리 아빠가 살해당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전 도무지 모르겠어요. 유토의 물음에 가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무언가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형사가 이런 표정을 짓다니. 의외였다. 그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스미야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에 있는 사람과 몇 마디 말을 나눴다. 그리고 가가에게 다가가 귀갯말을 했다. 그 표정이 심각했다. 잠시 후
가가가 자세를 바로 했다. 스기노 다스야 군을 찾았어. 시나가와역 개인 도옥구선 플랫폼에서 선로로 뛰어들려는 것을 부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한 모양이야. 유토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선로로 뛰어들어요? 그 녀석이요? 왜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스기노 다스야 군이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가가는 잠시 호흡을 고른 후 말을 이었다. 아오야기 다케아키 씨. 그러니까 자네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실토했다는구나.